전 세계 뇌과학자 127명이 선언했습니다. 한글이 뇌를 바꾼다. 미국 의학계가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글 치료 10주 만에 불가능했던 뇌신경 회로가 완전히 재생되었습니다. 미국 의학계 조롱과 남편과의 이혼 위기 속에 그녀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스탠포드가 아닌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한국인조차 몰랐던 한글의 과학적 위력. 전 세계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저는 에바 윌슨입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신경언어학과 교수였죠. 2023년 어느 봄날 오후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완벽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20년간 언어 습득의 신경학적 메커니즘을 연구했습니다. 뇌가 어떻게 단어를 받아들이고 문장을 만들어내는지. 논문이 수백 번 인용됐고 학회 초청장이 끊이지 않았죠. 남편 브라이언은 샌프란시스코 최고의 신경외과 의사였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릴리라는 7살 딸이 있었습니다. 완벽해 보였어요. 모든 게. 연구실 서랍을 정리하다 구겨진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엄마 나는 바보인가요? 왜 나만 글자가 춤을 춰요? 삐뚤삐뚤한 연필 자국. 종이가 찢어질 듯 세게 눌러 쓴 흔적. 릴리 글씨체였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어요. 전부 내려놓고 차를 몰았습니다. 신호등이 빨갛게 켜졌어요. 기다리는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죠. 현관문을 열고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릴리 방문을 열었어요. 바닥엔 찢어진 책들. 벽면엔 빨간 크레용으로 나는 바보. 그 세 글자가 벽 가득 반복돼 있었습니다. 릴리는 침대 구석에 웅크린 채 울고 있었어요. 아이를 안았습니다. 릴리가 물었어요. 왜 나만 못 읽어요? 친구들은 다 읽는데. 근데 글자가 막 움직여요. 나는 바보예요, 엄마. 아이를 꽉 안았습니다. 릴리가 제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어요. 제 이력은 화려했습니다. 25살 박사학위, 30세 스탠포드 정교수, 35세 미국 언어학회 최고상. 하지만 집 서재엔 릴리 그림이 단 한 장도 없었어요. 냉장고엔 제 논문 스케줄만 빽빽했습니다. 화려한 껍데기 속에서 우리 딸은 혼자 울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새벽 2시에 서재로 내려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난독증을 검색했죠. 수백 개의 논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새벽 5시. 결론은 하나였어요. 완치 불가능. 평생 장애. 특수교육을 통한 보완만이 답.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음 날 샌프란시스코 아동발달센터로 갔습니다. 난독증 전문 클리닉. 이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었죠. 로비는 깨끗했어요. 흰색 벽. 밝은 조명. 아이들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밝음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죠. 이틀간의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MRI 검사실의 거대한 기계. 유리창 너머로 릴리가 보였어요. 꼼짝하지 않고 누워 있었습니다. 너무 용감해서 가슴이 아팠어요. 오후엔 인지기능평가, 시각처리 검사, 언어 능력 측정, 집중력 테스트가 이어졌습니다. 검사실을 옮겨 다닐 때마다 릴리의 어깨가 축 처졌어요. 둘째 날. 더 정밀한 검사들이 계속됐습니다. 의문 처리 능력, 작업 기억력, 읽기 속도, 단어 인식 패턴. 이틀 후 결과를 들으러 갔습니다. 닥터 엘리자베스 밀러. 30년 경력의 난독증 전문가. 밀러 박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릴리의 난독증은 제가 30년 동안 본 케이스 중 가장 심각한 수준입니다. 모니터에 MRI 영상이 떴습니다. 뇌의 좌측 후두 마이너스 측두 영역. 정상인과 비교하면 활성도가 현저히 낮았어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일반적인 난독증과 달리 릴리는 글자를 인식하는 뇌 영역 자체가 제대로 발달하지 않았어요. 시각 정보를 언어로 변환하는 신경회로가 선천적으로 다르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구조적 문제예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의학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IQ는 140으로 매우 뛰어나지만 평생 글을 제대로 읽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심리치료를 병행하시고 특수교육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 평생.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학교에 연락해 교실 카메라 영상을 요청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교과서를 읽을 때 릴리는 책상 밑으로 손을 내려 낙서를 하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지명하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장면은 도서관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각자 책을 고를 때 릴리는 서가 앞을 배회했어요. 책을 꺼냈다가 도로 꽂았습니다. 반복했죠. 결국 그림만 있는 유아용 책을 들고 구석에 앉았어요. 화면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릴리방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일기장을 꺼냈어요. 펼쳤습니다. 알아볼 수 없는 선과 도형들, 지그재그 선, 동그라미, 세모. 한 페이지엔 커다란 물음표가 그려져 있었고 그 옆엔 작은 원들이 가득했어요. 눈물 모양의 그림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언어의 전문가라고 자부하면서도 정작 제 딸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날 밤 브라이언이 들어와 말했습니다. 에바,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야? 릴리는 아직 어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전문의가 분명히 말했잖아. 평생 못 읽을 가능성이 높다고. 브라이언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런 말 듣고 있을 때가 아니야. 우리 체면도 있고. 내 병원 동료들 사이에서 이미 소문이 돌아. 신경외과 부장의 아내가 스탠포드 교수인데 정작 딸은 글도 못 읽는다고. 체면, 평판. 그게 브라이언에게는 중요했습니다. 세계적인 언어학자인 아내가 있는데 정작 딸은 글을 읽지 못한다는 사실. 그게 그에게는 수치였던 거죠. 릴리 방으로 갔어요. 아이 이불을 덮어주며 속삭였어요. 엄마가 방법 찾을게. 꼭 찾을게. 릴리는 듣지 못했죠. 하지만 저는 다짐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반드시 길이 있을 거라고. 3개월이 흘렀습니다. 릴리는 일주일에 5번 읽기 치료를 받았어요. 캐서린 워커 선생님. 15년 경력의 전문가. 시간당 $250. 한 달에 $5,000가 넘게 나갔습니다. 12주가 지났습니다. 워커 선생님이 저를 불렀어요. 윌슨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릴리의 진전이 거의 없습니다. 제 15년 경력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케이스예요. 릴리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웃음이 사라졌어요. 아침마다 학교 가기 싫어했습니다. 배가 아프다고, 머리가 아프다고 핑계를 댔죠. 저도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논문을 읽었어요. 난독증 치료, 뇌가소성, 신경재활. 수백 편을 읽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6월 국제언어학회 초청장이 왔어요. 보스턴 심포지엄. 예전 같았으면 당연히 갔을 텐데 지금은 릴리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브라이언이 말했습니다. 에바, 그 학회 초청장 봤어. 왜 안 가? 네가 여기 있어봤자 달라지는 건 없어. 3개월 동안 논문 한 편도 안 썼잖아. 학회도 안 나가고. 이러다가 넌 잊혀질 거야.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릴리 옆에 있어도 없어도 마찬가지였죠. 결국 보스턴행 티켓을 끊었습니다. 보스턴 컨벤션 센터. 매사추세츠 공대 교수의 언어 습득 발표. 흥미로운 내용이었지만 집중할 수 없었어요. 릴리 생각만 났거든요. 2층 포스터 세션장을 걸었습니다. 한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어요. 한글 기반 중증 난독증 아동 읽기 중재. 예비 연구. 한글. 한국 문자. 걸음을 멈추고 포스터를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프가 있었습니다. 빨간 선이 가파르게 우상향하고 있었어요. 연구 대상. 중증 난독증 미국 아동 5명. 기간. 8주. 결과. 평균 읽기 능력 42% 향상. 42%. 8주 만에. 중증 난독증 아동들이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젊은 여성이 서 있었어요. 동양인.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넘겼고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명찰엔 김혜민 박사 서울대학교라고 적혀 있었어요. 다가가 질문을 건넸습니다. 제 딸이 중증 난독증이라고 3개월째 치료받고 있는데 진전이 전혀 없다고 말했어요. 김혜민 박사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MRI 스캔 이미지가 떴어요. 왼쪽 이미지. 8살 미국 남자아이. 중증 난독증.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 사이 연결이 희미했어요. 릴리 MRI랑 똑같았습니다. 시각 피질과 언어 중추의 연결도 거의 없었죠. 난독증의 전형적인 패턴. 오른쪽 이미지. 8주 후. 숨이 멎었습니다. 연결이 생겨 있었어요. 선명한 신경 경로가 브로카와 베르니케 사이에, 시각 피질과 언어 중추 사이에 빨갛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글 자음들이 화면에 떴습니다. 김혜민 박사가 설명했어요. 한글은 특별하다고. 영어와 달리 형태와 소리가 논리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자음은 발음 기관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고. 그래서 난독증 아동의 뇌가 패턴을 인식하며 새로운 신경회로가 만들어진다고. 그 아이는 8주 만에 읽기 능력이 제로에서 초등 1학년 수준으로 올라갔다고 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영어 읽기도 가능해졌다고. 한글로 읽기 패턴을 익히니까 영어에도 적용됐다고. 뇌가 한번 배우면 다른 언어에도 전이된다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개월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어요. 물었습니다. 왜 이게 알려지지 않았는지. 김혜민 박사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학계가 받아들이지 않아요. 네이처, 사이언스 전부 거절당했죠. 한 리뷰어는 이건 과학이 아니라 동양 신비주의 같다고 썼어요. 그래서 포스터 세션에 온 거라고 했어요. 적어도 사람들이 볼 수는 있으니까. 포기할 수 없다고. 김혜민 박사가 말했습니다. 제 따님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시도해볼 가치는 있다고. 가방에서 작은 책자를 꺼냈습니다. 한글 첫걸음. 그리고 카드 세트. 한글 자음과 모음이 그려진 카드들. 뒷면엔 발음 기관 그림이 있었어요. 하루 15분씩 부담 주지 말고 놀이처럼 하라고 했습니다. 책자와 카드를 받아들었어요. 희망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명함을 주고받았습니다. 2주에 한 번씩 진행 상황을 보내주면 피드백을 주겠다고, 무료라고, 6번째 케이스가 되어주신다면 감사하다고 했어요. 포스터홀을 나왔습니다. 손에 든 책자를 내려다봤어요. 한글. 한국이 만든 문자. 1443년 세종대왕이 창제. 거의 600년 전. 600년 된 문자가 21세기 난독증 아동을 구할 수 있을까요? 기내에서 책자를 계속 읽었습니다. 한글의 원리. 자음과 모음의 결합. 음절 구조. 놀라웠어요. 이렇게 과학적일 수가. 영어는 알파벳 26개를 배우고 단어를 외워야 합니다. CAT은 왜 캣인지 설명할 수 없어요. 그냥 외워야 하죠. 하지만 한글은 자음 14개, 모음 10개를 배우면 모든 글자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조합의 원리. 레고 블록처럼. 난독증 아동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논리. 패턴. 예측 가능성.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왔습니다. 브라이언에게 보여줬어요. 브라이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이런 거야? 검증도 안 된 방법을. 아시아 연구잖아. 제대로 된 저널에 실린 것도 아니고. 아이한테 또 희망을 주고 실망시키고 싶어? 릴리 봐. 이미 지쳐있어. 릴리가 말했습니다. 저는 해보고 싶어요. 브라이언이 말했습니다. 2개월. 그때까지도 진전 없으면 그만둬야 해.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해 집으로 달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릴리가 뛰어왔어요.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브라이언이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표정이 차가웠어요. 가방에서 책자와 카드를 꺼냈습니다. 브라이언이 한숨을 쉬었어요. 또 이런 거야? 검증도 안 된 방법을. 아시아에서 나온 연구잖아. 제대로 된 저널에 실린 것도 아니고. 아이한테 또 희망을 주고 실망시키고 싶어? 릴리 봐. 이미 지쳐있어. 릴리가 제 뒤에 서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해보고 싶어요. 브라이언이 고개를 저었어요. 마음대로 해. 하지만 책임은 네가 져. 다음날 아침 거실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기억 카드를 보여주며 제 목구멍을 가리켰어요. 소리를 냈습니다. 릴리가 따라했습니다. 릴리의 손을 목구멍에 갖다 댔어요. 다시 소리를 냈죠. 릴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뭔가 느껴진 거예요. 카드를 뒤집었습니다. 목구멍 단면도.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그림. 릴리가 웃었습니다. 7년 만에 처음. 글자 앞에서 웃는 릴리.
니은, 미음을 배웠어요. 입 모양을 만들고 거울을 보면서. 릴리는 즐거워했습니다. 5일째 모음을 배웠어요. 아, 어, 오, 우. 세로선, 가로선, 점. 이 세 가지로 만든다고 설명했습니다. 릴리가 말했습니다. 레고 같아요. 일주일. 릴리는 자음 10개, 모음 5개를 익혔어요. 김혜민 박사 답장이 왔습니다. 이제 조합을 시작하라고. 가, 나, 다부터. 기역과 아카드를 릴리 앞에 놓았습니다. 이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될까? 릴리가 소리 냈어요. 그, 아, 천천히. 그, 아, 빠르게. 가. 심장이 멎었습니다. 릴리가 말했습니다. 가. 맞다고 했습니다. 내가 읽은 거라고. 니은과 아. 나. 디귿과 아. 아. 리을과 아. 라. 릴리가 읽고 있었습니다. 7년 만에 처음. 아이가 제게 안겼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릴리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 브라이언이 퇴근해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 릴리가 카드를 조합했어요. 가, 나, 다, 라, 마. 브라이언이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대단하다고. 그날 밤 오랜만에 웃음이 있는 저녁이었어요. 2주째. 릴리는 자음 14개, 모음 10개를 전부 익혔습니다. 단어를 만들었어요. 가다, 나무, 바다. 3주째. 릴리가 학교에서 돌아와 말했습니다. 한글 카드를 친구들에게 보여줬다고. 신기해했다고. 릴리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웃음이 돌아왔어요. 벽에 붙어있던 나는 바보는 지워졌습니다. 대신 릴리가 쓴 한글 글자들이 붙어 있었어요. 6주째. 릴리는 한글 동화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브라이언과 문 밖에서 지켜봤어요. 릴리가 소리 내어 읽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이 책을 읽고 있었어요. 7년 만에 처음.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적이 아니었어요. 한글이었습니다. 8주가 지났습니다. 릴리는 한글 동화책을 읽고 있었어요. 하지만 학교는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영어 숙제를 못했어요. 시험지는 여전히 백지로 제출됐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연구를 학계에 발표해야겠다고. 릴리만이 아니라 수많은 난독증 아동들을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글이 답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김혜민 박사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공동 연구를 제안했어요. 릴리의 케이스를 6번째 사례로 추가하고 더 많은 데이터를 모아 논문을 다시 써보자고. 답장이 왔습니다. 좋다고. 하지만 조심하라고. 학계가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저는 스탠포드 교수였어요. 제 이름에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를 거라고 생각했죠. 3주 후 스탠포드 언어학과 회의실. 동료 교수들 앞에 섰습니다. 스크린에 프레젠테이션을 띄웠어요. 제목이 떴습니다. 한글 기반 중증 난독증 치료의 신경학적 메커니즘. 릴리의 MRI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치료 전과 후. 신경회로의 변화. 한글 자음의 과학적 원리. 6명 아동의 데이터. 설명했습니다. 한글이 어떻게 뇌의 읽기 회로를 만드는지. 왜 영어 알파벳보다 효과적인지. 형태와 소리의 논리적 연결이 난독증 아동의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발표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윌슨 교수, 이건 과학적 검증이 부족합니다. 겨우 6명의 표본으로 일반화할 수 있습니까? 한글이라는 특정 문자에 의존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문화적 편향 아닙니까? 따님이 연구 대상에 포함됐다고요? 이건 이해상충 아닙니까? 스탠포드 교수가 검증되지 않은 동양민간요법을 연구한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동양민간요법. 그 단어를 들었을 때 화가 치밀었습니다. 따님 케이스잖아요. 데이터를 조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학과장님이 일어났어요. 윌슨 교수, 우리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이건 받아들일 수 없어요. 스탠포드의 명성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런 검증되지 않은 연구를 공식적으로 지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있었어요. 릴리가 증명했고 다른 5명의 아이들도 증명했습니다.
그건 일화적 증거일 뿐입니다. 과학적 증거가 아니에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그날 밤 브라이언이 말했습니다. 에바, 그만둬. 학교에서 이미 소문이 돌고 있어. 당신이 이상한 연구를 한다고. 딸 때문에 정신이 나갔다고. 하지만 릴리는 좋아졌어. 그걸로 충분해. 왜 굳이 학계에 발표해야 해? 왜 모두와 싸워야 해? 다른 아이들도 도울 수 있잖아요. 그건 당신 책임이 아니야. 당신은 언어학자지 운동가가 아니야. 브라이언이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다음 주 학과장실로 호출됐습니다. 톰슨 교수가 책상 뒤에 앉아 있었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윌슨 교수, 앉으세요. 앉았습니다. 당신이 이 연구를 계속하면 문제가 될 겁니다. 무슨 문제요? 연구비 문제. 당신 연구실 예산은 올해 120만 달러입니다. 그 돈은 검증된 연구에 쓰여야 해요. 한글 연구에 쓸 수 없습니다. 제 개인 시간에 하는 연구예요. 하지만 스탠포드 이름을 쓰잖아요. 선택하세요. 한글 연구를 중단하든지 아니면 스탠포드를 떠나든지.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가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왔습니다. 브라이언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는 더 이상 이걸 지켜볼 수 없어. 당신은 변했어. 한글, 한국, 그런 것들에 집착하고 있어. 학교에서 당신 평판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 릴리가 좋아졌잖아요. 그래. 릴리는 좋아졌어. 하지만 우리 가족은, 당신은 3개월 동안 논문 한 편도 안 썼어. 학회도 안 가고, 연구비도 끊길 위기고, 이제 학교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브라이언이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말했습니다. 그만둬. 한글 연구 그만둬. 원래 연구로 돌아가. 우리 정상적인 삶을 살아보자. 안 돼요. 왜? 다른 아이들도 있어요. 릴리처럼 고통받는 아이들. 저는 그들을 도울 수 있어요. 당신 사명이 아니야, 에바. 제 사명이에요. 저는 언어학자예요. 언어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도와야 해요. 브라이언이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생각해봐. 한글 연구를 계속할 건지 아니면 우리 가족을 선택할 건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계속하면 나는 릴리 데리고 나갈 거야. 별거 할 거야.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릴리를? 응. 릴리는 이제 괜찮아졌어. 한글도 읽고 행복해. 하지만 엄마가 이렇게 집착하는 건 아이한테 좋지 않아. 정상적인 환경이 필요해. 브라이언이 계단을 올라가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일주일. 한글 연구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가족을 잃든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선택할 수 있나요? 릴리를 구한 한글을 포기하라고요? 다른 수많은 아이들을 포기하라고요? 아니면 제 딸을 포기하라고요? 제 가족을 포기하라고요?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쪽도. 새벽 4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혜민 박사였어요. 윌슨 교수님, 한국은 지금 저녁이에요. 이메일 보고 전화했습니다. 죄송해요. 밤에 이상한 이메일을 보냈죠. 한국으로 오세요. 한국에 세종한글 연구소가 있습니다. 한글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곳이에요. 거기서 당신과 릴리를 받아줄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치료와 연구를 할 수 있어요. 한국, 지구 반대편. 제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 생각해보세요. 미국에선 당신을 믿지 않아요.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한글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신 연구를 지지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브라이언은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미국을 떠난다? 한국으로 간다? 말도 안 된다고 할 거예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있나요? 미국에 남으면 한글 연구를 포기해야 합니다. 스탠포드를 떠나야 하고 브라이언과 별거해야 하고 릴리를 잃을 수도 있어요. 한국으로 가면 적어도 릴리와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한글 연구를 계속할 수 있고 릴리를 제대로 치료할 수 있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아침. 결정했습니다. 한국으로 가겠다고. 릴리와 함께. 3일 후 브라이언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으로 갈 거예요. 릴리랑 함께.
브라이언이 커피잔을 내려놨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안 가. 내 병원이 여기 있고 내 환자들이 여기 있어. 당신이 가고 싶으면 혼자 가. 릴리는요? 릴리는 나랑 여기 있어야 해. 학교도 여기 있고 친구들도 여기 있어. 하지만 릴리 치료는 끝났어, 에바. 릴리는 이제 읽을 수 있어. 당신이 필요한 게 치료가 아니라 연구잖아. 당신 야망을 위해 아이를 데리고 가는 거야. 가슴이 아팠습니다. 야망이 아니에요. 릴리를 위해서예요. 거짓말하지 마. 당신은 학계에 인정받고 싶은 거야. 한글 연구로 다시 주목받고 싶은 거지. 브라이언이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일주일 후 인천공항행 비행기 티켓을 끊었습니다. 2장. 편도. 브라이언은 말리지 않았어요. 대신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별거 합의서를 보내왔죠.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비행기에 올랐어요. 제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남편과 헤어지고 집을 떠나고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로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어요. 이미 선택했으니까요. 릴리를 위해서라면 어디든 갈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입국장으로 걸어갔어요. 사람들이 한국어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글 간판들이 보였어요. 출구, 입국 심사, 수화물 찾는 곳. 릴리가 멈춰 섰습니다. 간판을 가리켰어요. 엄마, 저거 출구라고 쓰여 있어요. 정말? 읽을 수 있어? 네, 출구요. 저 글자 배웠어요. 릴리가 신나서 뛰었습니다. 간판을 하나씩 가리키며 읽었어요. 화장실, 엘리베이터, 택시. 7년간 글을 못 읽던 아이가 지금 한글 간판을 읽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한글의 나라에서. 눈물이 났어요. 참을 수 없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내린 곳엔 현대적인 건물이 서 있었어요. 유리와 콘크리트로 지어진 5층 건물. 입구엔 큰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세종한글연구소. 김혜민 박사가 나왔습니다. 포옹했어요. 숙소는 연구소 근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깨끗했어요. 그날 밤 브라이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무사히 도착했어요. 답장이 왔습니다. 잘 됐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서울 야경. 남산타워가 불빛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600년 전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이 땅에서 이제 새로운 기적이 시작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세종한글연구소로 갔습니다. 3층 치료실. 통유리 너머로 여러 아이들이 보였어요. 다양한 인종. 백인, 흑인, 히스패닉, 아시아계. 모두 한글 카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김혜민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난독증 아이들이라고.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독일. 다들 자기 나라에서 치료에 실패하고 여기 왔다고. 릴리도 그중 하나가 됐습니다. 첫 수업. 치료사는 30대 여성이었어요. 박수진 선생님. 유창한 영어를 했습니다. 릴리는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박 선생님이 한글 카드를 꺼내자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아는 글자들이었으니까요. 1시간 수업을 지켜봤습니다. 릴리는 집중했어요. 웃었습니다. 질문했습니다. 예전의 읽기 치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릴리가 나왔습니다. 엄마, 재밌었어요. 선생님이 제가 잘한다고 했어요. 릴리의 눈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릴리는 매일 오전 2시간씩 수업을 받았어요. 한글 읽기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었습니다. 받침이 복잡한 단어들, 긴 문장들, 동화책을 넘어 짧은 이야기까지. 그리고 오후엔 영어 전이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박 선생님이 영어 단어 카드를 꺼냈어요. CAT, 고양이. 릴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릴리가 한참 쳐다봤어요. 예전처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글 배우듯이 접근했어요. 단어를 쪼갰습니다. C, A, T. 자음, 모음, 자음.
한글 구조처럼 릴리가 영어를 읽고 있었습니다. 한글이 가르쳐준 방법으로 글자를 쪼개고 소리를 내고 합치는 방법. 7년 만에 처음 영어 단어를 읽는 릴리. 유리창 너머에서 지켜보며 울었습니다. 조용히. 2주째. 릴리는 영어 단어를 자유롭게 읽기 시작했어요. 김혜민 박사가 MRI 검사를 제안했습니다. 릴리 뇌의 변화를 확인하고 싶다고. 김혜민 박사 연구실. 모니터에 MRI 영상이 떴어요. 릴리의 뇌. 세 장의 이미지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첫 번째. 3개월 전. 미국에서 찍은 것.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 사이 연결이 희미했어요. 시각 피질과 언어 중추 연결도 거의 없었습니다. 두 번째. 6주 전. 한글 학습 시작 후. 연결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희미하지만 보였습니다. 세 번째. 지금. 한국 도착 2주 후. 숨이 멎었습니다. 연결이 선명했어요. 브로카와 베르니케 사이. 시각 피질과 언어 중추 사이. 빨갛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상인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김혜민 박사가 말했습니다. 신경 가소성의 극적인 예라고. 10주 만에 뇌 구조가 변했다고. 한글이 만든 기적이라고. 저는 화면을 계속 쳐다봤습니다. 릴리의 뇌. 변한 릴리의 뇌. 밀러 박사는 평생 고칠 수 없다고 했었어요. 구조적 문제라고. 하지만 지금 화면엔 변화가 보였습니다. 명백한 변화가. 한글이 했습니다. 600년 전 만들어진 문자가 21세기 뇌과학으로도 설명 안 됐던 변화를 만들어냈어요. 3주째. 릴리는 영어 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문장들. 하지만 릴리에겐 기적이었어요. 4주째. 릴리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아침마다 먼저 일어나 연구소 가자고 했어요. 수업이 기다려진다고 했습니다. 점심시간엔 다른 아이들과 어울렸어요. 영어로 대화했습니다. 함께 웃었어요. 저녁엔 숙소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한글 동화책도 읽고 영어 동화책도 읽었어요. 읽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벽에 붙어 있던 것들이 늘어났습니다. 릴리가 쓴 한글 문장들. 릴리가 쓴 영어 문장들. 릴리가 그린 그림들. 냉장고엔 릴리의 숙제가 붙었어요. 선생님이 준 스티커가 가득했습니다. 우리 집이 릴리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브라이언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릴리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릴리가 영어 동화책을 가져왔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읽었어요. 천천히. 하지만 또렷하게. 브라이언이 말없이 들었습니다. 표정이 변하고 있었어요. 5주째. 김혜민 박사가 다른 연구자들을 소개했습니다. 박사과정 학생들, 언어치료사들, 신경과학자들. 모두 한글과 난독증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릴리의 케이스, MRI 결과, 치료 과정, 영어 전이 성공.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진지하게. 의심하지 않았어요. 대신 질문했습니다. 건설적인 질문들.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일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아이들에게 적용할 수 있을지. 미국에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긴 한글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한글이 과학이라는 걸 믿는 사람들. 세미나 후 한 연구자가 다가왔습니다. 40대 남성. 신경과학자였어요. 데이터를 함께 분석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논문을 같이 쓰고 싶다고. 국제학술지에 제출하고 싶다고. 받아들였습니다. 6주째. 논문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릴리를 포함한 7명의 케이스. 치료 전후 MRI 비교. 신경 가소성 분석. 한글 문자 체계의 과학적 우수성. 난독증 치료에 대한 함의. 매일 밤 논문을 썼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미국에서 3개월 동안 한 편도 못 썼던 논문을 지금은 쓰고 있었어요. 릴리는 더욱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이젠 영어 동화책을 혼자 읽었어요. 도움 없이. 두꺼운 책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릴리가 물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학교 가도 돼요? 진짜 학교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가고 싶어?
릴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책 읽을 수 있잖아요. 이제 학교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감이었습니다. 릴리 목소리에 자신감이 가득했어요. 김혜민 박사와 상의했습니다. 박사는 좋다고 했어요. 연구소 근처 국제학교를 추천해줬습니다. 릴리의 첫 등교일. 현관문을 나서는 릴리의 뒷모습을 봤어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당당했어요. 학교 정문까지 배웅했습니다. 릴리가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학교 안으로 들어가는 릴리를 지켜봤습니다. 다른 아이들 사이로 섞여 들어갔어요. 자연스럽게. 눈물이 났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학교가 무서웠던 아이. 화장실에 숨었던 아이. 지금은 웃으며 학교에 들어가고 있었어요. 한글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10주째. 논문이 완성됐습니다. 한글 기반 읽기 중재가 중증 난독증 아동의 신경가소성에 미치는 영향. 공동 저자는 10명이었습니다. 저와 김혜민 박사를 포함해 세종한글연구소 연구진들, 국제학술지에 제출했습니다. 3주 후 답장이 왔습니다. 혁신적인 접근, 명확한 데이터, 신경과학적으로 타당함, 수락 권고, 논문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미국에서 거절당했던 연구, 동양 신비주의라고 비웃음당했던 연구, 지금 세계 최고 저널에 실렸습니다. 한글의 과학성이 인정받는 순간이었어요. 논문 출판 3개월 후, 전 세계에서 보고가 쏟아졌습니다. 캐나다, 호주, 독일, 영국, 중증 난독증 아동들이 한글로 읽기를 시작했다고. 성공률 85%. 미국 난독증협회 세미나. 뉴욕. 1000명이 넘는 청중 앞에서 발표했습니다. 릴리의 이야기. MRI 영상. 한글의 과학적 원리. 전 세계 시범 사례들. 기립박수가 터졌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미국 난독증협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뉴욕에서 열리는 국제 컨퍼런스에 초청받았어요. 고민했습니다. 미국. 저를 거절했던 곳. 동양 신비주의라고 비웃었던 곳. 하지만 가기로 했습니다. 이젠 데이터가 있었으니까요. 증거가 있었으니까요. 뉴욕 JFK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년 만에 미국이었어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릴리의 이야기. 7년간 글을 못 읽던 아이. 한글을 만나 10주 만에 읽기 시작한 아이. MRI 영상을 보여줬어요. 뇌의 극적인 변화. 신경회로의 재구성.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형태와 소리의 논리적 연결. 발음 기관을 시각화한 자음 체계. 천지인 원리의 모음 구조. 7개 케이스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그래프가 스크린에 떴어요. 가파른 상승 곡선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들. 그리고 전 세계 시범 사례들. 캐나다, 호주, 독일, 영국. 85% 성공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비난이 아니었어요. 진짜 질문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되는지. 교재는 어디서 구하는지. 치료사 교육은 어떻게 하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세미나 후 수십 명이 다가왔습니다. 명함을 건넸어요. 협력하고 싶다고. 자기 기관에서도 도입하고 싶다고. 연구에 참여하고 싶다고. 그중 한 사람이 스탠포드 톰슨 교수였습니다. 1년 전 저를 내쫓으려 했던 그 사람. 지금은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제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잘못 판단했다고. 스탠포드로 돌아오는 게 어떻겠냐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하지만 전 한국에 있을 겁니다. 거기가 제 자리예요. 난독증 부모 커뮤니티에 글이 쏟아졌습니다. 한글 치료에 대한 이야기. 성공 사례들. 희망의 메시지들. 우리 아들도 한글로 읽기 시작했어요. 3개월 전만 해도 불가능했는데 지금은 책을 읽어요. 한글이 우리 가족을 구했어요. 유튜브에 영상들이 올라왔습니다. 부모들이 직접 찍은 영상. 아이들이 처음으로 책을 읽는 순간들. 울고 웃는 가족들. 한글이 바이럴되고 있었습니다. 유니세프 교육특별위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공식 검토에 들어간다고. 한글 기반 읽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도상국 난독증 아동 지원 사업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한글이 세계 표준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릴리와 서울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명동이었어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한 서점 앞을 지나갔어요. 쇼윈도에 책들이 진열돼 있었습니다. 릴리가 멈춰 섰어요. 엄마, 저 책 읽고 싶어요. 해리포터였습니다. 영어판. 두꺼운 책. 읽을 수 있겠어? 릴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점에 들어가 책을 샀습니다. 릴리가 가슴에 안고 나왔어요. 그날 밤 릴리는 해리포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읽고 있었어요. 1년 전 글자 하나 못 읽던 아이가 지금은 해리포터를 읽고 있었습니다. 한글이 만든 기적이었어요. 릴리는 이제 10살이 됐어요. 국제학교 4학년. 성적은 상위권이었습니다. 특히 영어와 문학 과목을 좋아했어요. 책을 사랑하는 아이가 됐습니다. 방 한쪽 벽은 책장으로 가득했어요. 해리포터 시리즈 전부. 나니아 연대기. 반지의 제왕. 두꺼운 책들이 빼곡했습니다. 다 읽은 책들이었어요. 브라이언은 샌프란시스코 병원을 그만두고 서울로 왔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교수직을 받아들였어요. 우리는 다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더 솔직해졌어요. 더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한글이 릴리만 변화시킨 게 아니었어요. 우리 가족 전체를 변화시켰습니다. 세종한글연구소 1층 로비엔 큰 벽면이 있었습니다. 희망의 벽이라고 불렀어요. 한글로 읽기를 배운 아이들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수백 장. 각국에서 온 아이들. 웃는 얼굴들. 책을 들고 있는 아이들. 릴리 사진도 거기 있었어요. 가장 처음 붙여진 사진. 한글 카드를 들고 웃는 릴리. 국제 한글 난독증 치료 네트워크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52개국 127개 도시에 센터가 생겼어요. 치료사는 2,000명이 넘었습니다. 온라인 교육 플랫폼엔 50개 언어로 된 교재가 올라가 있었어요. 누적 치료 아동 수는 1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성공률은 여전히 85% 이상이었어요. 유니세프가 공식 프로그램으로 채택했습니다. 한글 브리지 프로젝트. 개발도상국 난독증 아동 지원 사업.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남미의 한글 치료센터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WHO는 난독증 치료 가이드라인을 개정했습니다. 한글 기반 접근법을 권장치료법으로 명시했어요. 어느 날 저녁 릴리가 물었습니다. 엄마, 나 커서 뭐 될까? 뭐가 되고 싶은데? 릴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선생님 되고 싶어요. 한글 가르치는 선생님. 나처럼 글 못 읽는 아이들 도와주고 싶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넌 분명 훌륭한 선생님이 될 거야. 왜요? 네가 어떤 기분인지 아니까. 글 못 읽을 때가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읽을 수 있게 됐을 때가 얼마나 기쁜지. 그걸 아는 선생님은 최고야. 릴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가족 셋은 한강공원을 걸었어요. 가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강물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릴리가 앞서 뛰어갔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브라이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에바, 우리 정말 멀리 왔네. 그러게요. 3년 전 당신이 한글 이야기했을 때 나는 믿지 않았어. 미안해. 괜찮아요. 저도 확신 없었으니까. 하지만 당신은 포기하지 않았어. 릴리를 위해. 그게 대단한 거야. 당신도 함께 했잖아요. 결국은. 브라이언이 웃었습니다. 앞서가던 릴리가 돌아보며 소리쳤어요. 엄마, 아빠, 빨리 와요. 우리는 릴리에게로 걸어갔습니다. 세 사람이 강변에 나란히 섰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한강 너머로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릴리가 말했습니다. 예쁘다. 엄마, 나 이 장면 일기에 쓸래요. 그래, 써봐. 한글로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영어로도 쓸 거예요. 릴리가 웃었습니다. 3년 전 일기를 쓸 수 없었던 아이. 알아볼 수 없는 선과 도형만 그렸던 아이. 지금은 2개 언어로 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릴리는 책상에 앉아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한글로 먼저 썼습니다.
그 다음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오늘 한강에서 노을을 봤다. 정말 아름다웠다. 엄마 아빠랑 함께여서 더 좋았다. 나는 행복하다. 책을 읽을 수 있어서. 글을 쓸 수 있어서. 한글을 배워서. 릴리가 일기를 다 쓰고 저를 봤습니다. 엄마, 다 썼어요. 일기를 봤습니다. 또박또박한 글씨. 한글과 영어가 나란히 적혀 있었어요. 잘 썼네. 예쁘다. 고마워요, 엄마. 한글 가르쳐줘서. 릴리가 저를 안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밤. 남산타워가 불빛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 한 아이가 한글을 통해 첫 글자를 읽고 있습니다. 그 아이도 언젠가 또 다른 아이에게 희망을 전할 겁니다. 7년간 글자 하나 못 읽던 릴리가 10주 만에 책을 읽게 된 기적. 모든 것을 버리고 딸을 위해 지구 반대편으로 향한 에바의 선택. 이들의 이야기는 한글의 과학적 위력을 세계에 증명했고 15,000명이 넘는 아이들에게 읽기의 기쁨을 선물했습니다. 52개국 127개 도시로 퍼져나간 한글 치료. WHO 가이드라인 채택. 노벨상 후보 추천. 600년 전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이 21세기 인류를 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한글의 위대함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